안녕하세요. 저는 숭실대학교 국문학과에 재직 중인 이경재라고 합니다. 카프를 대표하는 작가 중에 한 명인 한설야의 생애와 그 문학적 의의에 대해 50여 분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한설야라는 문제적 문인의 삶의 전체적인 모습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그의 문학적 삶이 가지는 한국 문학사에서의 의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한설야의 문학사적 의의에 대해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한설야는 100여 년이 넘는 한국 근대문학사를 대표하는 막시스트 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평생 사회주의라는 이념의 바탕에 창작활동과 비평활동을 이어간 매우 의식 있는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프 시기에 한설야는 그 어떤 작가보다도 매우 신실하게 계급적 당파성을 견지하면서 과도기와 같은 소설은 물론이고 평론에 있어서도 매우 의미 있는 여러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또한 한설야의 공적 활동이 두드러진 시기는 해방 이후 북한에서입니다. 한설야는 해방 이후 북한에 남아 매우 지도자적인 위치에 서서 북한의 문화 예술 전반을 총괄하는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는 교육문화상이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등을 역임하며 북한의 초창기 문화예술 정책을 기획하고 입안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실제 창작에 있어서도 그는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한 작품들을 창작하고 그것이 북한의 문학예술 규범에 부합하는 전범으로 여겨짐으로써 그 이후에 북한의 소설 창작에도 매우 큰 영향을 준 문인입니다. 본격적으로 한설야의 문학 세계를 살펴보기 전에 한설야의 문학을 형성하게 된 기본적인 배경과 토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그 기본적인 토대를 크게 네 가지로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가 태어나서 자란 가정 환경의 분위기입니다. 그는 아주 유교적인 가풍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조선 말에 대표적인 유학자이자 한의사로 유명했던 이재마의 수제자였습니다. 오늘날 전하는 이재마의 대표작으로는 동의수세보원이 있는데요. 그 동의수세보원을 사실상 편집하고 만든 사람이 바로 한설야의 아버지인 한지견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바로 이재마의 초상인데요. 여러분들 이재마란 이름은 못 들어보셨어도 사상의학이니 태양인이니 태음인이니 소양인이니 소음인이니 하는 말은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그 사상 체제, 사상의학 이것을 개발한 분이 바로 이재마고요. 조선시대 때 한의사들은 단순하게 의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나름대로 자기만의 철학을 가진 유학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재마는 그 대표적인 인물로서 아주 뛰어난 한의학자인 동시에 또 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재마의 어떤 유교 이념과 사상을 그대로 계승한 분이 바로 한설야의 아버지인 한지견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설야도 이런 어떤 유교적 분위기, 유교적 가르침을 어린 시절부터 체득하며 성장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한설야는 평생 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가 평생의 신조로 여기는 것이 뭐냐는 질문을 받으면 늘 신이, 인간과 금수의 차이는 신의가 있고 없고의 차이다라고 말하고는 했는데요. 그 한설야가 평생 강조한 신의가 바로 이 유교에서 중요시하는 그 덕목에 연결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바로 이렇게 신의를 중요시했기에 한설야는 그 격동에 20세기를 살아가는 내내 한 번도 변절이나
굴절된 삶을 살지 않고 늘 자신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민족 지사, 사회주의적 지식인으로서의 삶을 걸어갔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한설아의 문학을 만들어낸 토대로는 경성고보 재학 시절의 문화체험을 들고 싶습니다. 경성고보는 해방 이후에 경기고등학교가 되는데요. 한설아는 경성고보에 잠시 다닌 적이 있습니다. 이때 그 동기가 나중에 남로당 당수를 했던 박헌영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 한설아의 별명은 활박이었다고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활동사진 박사의 준말로서 이때 활동사진은 영화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영화를 아주 수업까지 안 들어가면서도 영화는 그렇게 많이 봤다 그래요. 그리고 또 영화 이외에도 또 연극, 그리고 그 당시 유행하던 신소설 이런 것들을 학과 공부보다도 더 열심히 체험을 하는 시기를 겪었다고 합니다. 이런 어떤 새로운 문화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체험이 이후에 작가로서 활동하는데 또 큰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설아라는 문제적 문인을 만든 중요한 배경으로는 사회과학에 대한 관심을 들고 싶어요. 한설아는 아주 젊을 때보다 그 어떤 학문 영역보다도 사회과학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한설아가 누누이 밝히는 바인데요. 이러한 사회과학에 대한 지대한 관심, 이것이 한설아를 이후에 한국 사회주의 문학을 대표하는 문인으로 만들어낸 원동력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설아는 일본 도쿄에 있는 니온 대학에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때도 문학 관련 학과에 적을 두고 있었던 게 아니라 사회학과에 적을 두고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에 머물 당시에도 한설아는 본인이 항상 사회과학을 탐구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였다고 이야기를 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1939년에 쓴 산문에 의하면 본인은 항상 젊은 시절에 작품을 읽기보다는 문학평론이나 사회과학을 읽기가 급하였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회과학적 학습은 그의 문학이 지닌 정치적, 사회적 경향을 단단하게 만드는 기본적인 토대가 되었을 것으로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요소로는요, 중국과의 아주 긴밀한 인연이랄까 관련을 들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식민지 시기의 문인들, 더 나아가 지식인들은 대부분 일본과의 관련성 속에서 자기네 어떤 지식이라든가 어떤 학문에 기반을 닦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식민지 국가에서 경험하는 일반적인 현상이죠. 그런데 한설아는 매우 독특하게 일본보다는 중국과 훨씬 더 깊은 관련을 맺으면서 밀도 있는 중국 체험을 하면서 작가로서의 자기를 형성했다는 아주 독특한 특성이 엿보입니다. 그리고 한설아의 중국 체험은 젊은 시기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거의 평생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또 특징이 있습니다. 한설아는 이제 막 성인이 되었던 1920년경에요. 1년 남짓 베이징의 익지 영문학교에서 사회과학을 공부한 적이 있고요. 이때 중국 육군성 관리인 조선인의 집에서 가정교사를 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경험은 한설아에게 매우 큰 영향을 남겨서 1958년에 이때 체험을 바탕으로 열풍이라는 아주 긴 장편 소설을 씁니다. 이 열풍이 매우 문제적인 것은 이 작품에 손빈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 손빈이 바로 신채호, 단재 신채호를 모델로 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신채호에 대한 관심을 갖는 많은 연구자들은 신채호에 대한 하나의 참고 자료로서도 이 열풍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이 열풍은 한소랴와 신채호, 나아가 카프 문학과 신채호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자료로서도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작품입니다. 두 번째로 1926년 봄에 부친이 타계를 하고 생활난이 심각해지자 중국 동북지방의 최대 탄광지대인 푸순으로 가족이 함께 이주를 합니다. 이 푸순은 탄광지대로 유명한데요. 특히 노천굴, 우리가 아는 탄광은 보통 땅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땅 위에 있는 탄광도 있는데 그걸 노천굴이라고 하는데 그 노천굴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으로 이주해 생활하면서 여러 민족들의 삶을 생생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한소랴는 자신의 체험을 소설로도 발표했는데요. 이때 발표한 소설들은 모두 또 일본어로 썼다는 아주 독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927년 1월 12일부터 14일에 걸쳐서 발표한 하츠코이라든가 1927년 1월 26일부터 27일까지 발표한 가이슈쿠 쇼노 요루, 그리고 그 이후에 발표한 구라이 세카이 같은 이런 소설들은 푸순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창작한 일본어 소설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1929년에는 또 압록강변의 국경을 건너 장백현 지사를 만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때 그 지사와 나누었던 대화라든가 일들을 기록한 국경정조라는 산문을 언론에 발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1933년에는 조선일보 기자로 활동하며 간도에 특파되어 공산당의 적색봉기, 그러니까 무장투쟁인 팔도구 습격 사건을 취재해서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이 체험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한소랴가 우리 문학사에서 또 특기할 만한 점은 가장 먼저 김일성의 항일 투쟁 활동을 소설로 창작한 작가라는 점입니다. 한소랴는 해방 직후에 혈로라는 소설을 통해 일제 김일성의 항일 무장투쟁을 한국 작가 중에 가장 처음으로 소설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런 발빠른 창작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한소랴가 이 1930년대 초반에 이미 그 만주에서 활발하게 일어났던 그런 공산당의 여러 무장투쟁 활동을 취재하고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작년에 이르렀던 1940년 6월경에는 북경을 또 다시 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방문하여 이때 6개월 정도 머물면서 다양한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의 체험을 여러 잡지의 산문으로 기록하여 발표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소랴는 식민지 시대 대부분의 문인들이 일본에 유학한다든가 일본에서 여러 가지 체험을 겪는다든가 하면서 자신의 문학적 어떤 입장이라든가 태도를 결정한 것과 달리 중국과의 긴밀한 연관 속에서 자신을 형성한 독특한 특징이 있는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소랴 문학의 구체적인 면모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저는 한소랴의 문학 세계를 크게 4시기로 나누어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기는 습작기라고 할 수 있는 시기로서요. 처음 공적 매체의 작품들을 발표하기 시작해서 카프에 가입하기 직전까지고요. 두 번째 시기는 카프에 가입해서 한국을 대표하는 사회주의 문인으로 활동하던 카프 활동기. 그리고 세 번째 시기는 카프가 해산된 이후부터 해방될 때까지 이제 자신이 갖고 있는 사회주의적 신념을 적극적으로 표출하지는 못하지만 우회적인 방식으로나마 그것을 작품화했던 일제 말기 시기. 그리고 네 번째는 해방 이후 북한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서서 북한의 문학 예술을 총괄하던 시기로 그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한설화 문학의 제1기는 1921년부터 1927년으로 이제 설정을 해보았는데요. 이 시기는 아까도 말한 것과 같이 일종의 습작기라고 할 수 있고요. 1921년에 처음으로 자신이 창작한 글을 공적인 매체에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꼭 소설만 발표한 것이 아니라 습작기가 그러하듯이 여러 장르의 글들을 다양하게 발표하면서 자신의 문학적 재능을 다양하게 시험해 봅니다. 그래서 이때는 시도 발표하고 평론도 발표하고 수필도 발표하고 심지어는 동화까지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설야가 공식적으로 문단에 등단한 것은요, 1925년에 그날 밤이라는 작품을 통해서였고요. 이때 한설야가 등단한 지면은 조선문단이라는 그 시기에 나름 유명한 잡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한설야를 문단에 등단시킨 문인은 바로 그 유명한 춘원 이광수입니다. 사실 이 카프 문학에서 가장 적대시했던 작가 중에 한 명이 이광수라는 것을 생각하면 참 아이러니한 장면이 아닐 수 없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시기까지는 그렇게 뚜렷한 사회주의적 의식에 바탕한 창작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카프에 가입하기 이전까지 한설야는 동경, 평범, 주림 등의 소설을 발표하고요. 특히 이때 평범과 주림에는 카프 시기처럼 선명한 계급의식이나 정치의식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빈민들에 대한 동정이라든가 문제의식 등이 조금은 드러나 있는 작품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한설야 문학의 제2기는 카프에 가입한 1927년부터 신건설사 사건으로 수감되는 1934년까지, 즉 카프 활동기를 말한다고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그 34년 신건설사 사건은 이 카프가 해산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카프는 1935년에 이제 해산이 되죠. 여러분들 카프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조선 무산자 예술가 동맹이고요. 단순하게 문학만을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 예술, 문화예술 전반을 다 총괄하는 그런 기구고요. 그래서 카프 직속 극단으로 신건설사라는 연극단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제가 이 카프를 탄압하기 위해 사소한 꼬투리를 잡은 거예요. 뭐냐면은 신건설사가 레마르크의 서부전선은 이상 없다라는 이제 연극을 공연을 하면서 막 포스터도 붙이고 이제 광고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몇 가지 문구가 문제가 있다고 꼬투리를 잡아서 대대적인 탄압을 하면서 이 시기 그 대표적인 문인들을 거의 다 구속시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뭐 이기영이나 송영이나 뭐 한설야 같은 사람들이 다 구속이 되고요. 한설야도 거의 1년여간을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카프 활동기에 한설야는 창작은 말할 것도 없고 비평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카프 가입과 동시에 아나키스트 김하상과의 논쟁을 벌임으로써 어떤 카프에서 사회주의의 주도권, 사회주의적 당파성을 확고히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또한 유물변증법적 리얼리즘론 등을 통해 프로문학을 한층 과학적이며 당파적인 성격의 것으로 고양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의 소설들은 그야말로 한설야 소설의 대표작인 동시에 카프 소설의 대표작이라고 할 만큼 의미 있는 작품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소설들은 생산 현장을 배경으로 무산자들의 삶을 변혁적인 관점에서 형상화했고요. 공간이라는 측면에서는 크게 만주를 배경으로 한 것, 그리고 이 조선이라는 이 한반도를 배경으로 한 소설들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만주를 배경으로 한 거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설야 본인이 실제 뭐 푸순과 같은 그런 만주 지역에서도 살고 했던 경험들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의미 있는 작품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서도 한 편을 꼽자면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1929년에 발표한 과도기입니다. 예. 과도기는 창선이라는 인물이 고향을 떠났다가 다시 귀향해서 겪는 이야기들을 다룬 경향소설인데요. 이 소설의 의의를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은 그 카프를 대표하는 평론가이자 이론가인 이마입니다. 이마는 이 작품이 카프 문학에서 기념비적인 의의를 갖는다고 매우 높게 평가를 했는데요. 이마의 말을 한번 조금 인용해 보면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과도기는 현실에서 분열된 관념과 관념에서 떨어진 묘사의 세계를 다질한 메커니즘 가운데 형성한 작품이라는 것인데요. 조금 말이 어려울 것 같이 느껴질지도 모르겠는데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이런 경향소설이나 카프소설, 프로소설도 문예 사조적으로 보자면 리얼리즘 소설인 겁니다. 리얼리즘 소설. 리얼리즘 소설이란 건 뭐냐면 아주 간단히 말하자면 당대 현실의 객관적 재현을 추구하는 소설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현실을 그냥 진짜처럼 잘 이렇게 재현한 소설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카프 경향의 소설이 추구하는 것은 그런 당대 현실을 재현하는 거에서만 끝나서는 안 되고 그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전망도 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이 현실에 대한 리얼한 형상과 더불어 그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이념도 함께 제시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의 전망이나 이념은 사회주의적 세계관에 바탕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 한설의 과도기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 조선의 이 경향소설은 그런 재현과 전망, 형상과 이념이 잘 결합되어 있지 않고 그것이 그냥 분리된 채 놓여 있었습니다. 그거를 다시 한번 이마의 표현을 빌자면 박영의적 경향과 최서애적 경향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박영의적 경향은 무엇이냐면 재현과 전망 중에 전망만이 일방적으로 그냥 승한 소설입니다. 대표적으로 박영의의 사냥개 같은 소설을 예로 들면요. 사냥개는 그냥 어떤 그 자본가가 나옵니다. 자본가가 나오고 이 자본가가 늘 자기 재산을 잃을까, 자기 목숨을 잃을까 하는 불안 때문에 사냥개를 한 마리 기릅니다. 그런데 그 사냥개에게마저도 온전한 대우를 해주지 않아서 나중에는 사냥개에게 물려 죽는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이 소설을 읽으면 누구든지 박영의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념, 전망이 무엇인지는 너무나 선명하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사냥개라는 건 자본가에게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그런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될 거고요. 그 자본가는 말 그대로 자본가이고요. 그러니까는 프롤레타리아가 그 계급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라는 어떤 그 전망과 이념은 너무나 선명하죠. 하지만 재현이라는 측면, 형상이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근대 소설로서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심하게 평가하자면 이소부와 같은 그런 느낌도 있죠. 반대로 최서애적 경향이라 함은 재현과 전망, 형상과 이념 중에 재현과 형상에만 너무 치중한 나머지 전망과 이념이 좀 부족한 작품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1926년에 발표한 최서의 홍염이라는 작품을 보면 이 만주를 배경으로 이 조선인 소장농들이 중국인 지주한테 너무나 많은 괴롭힘을 당하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문서방이 그걸 참지 못해서 중국인 지주의 집에 불을 지르고 중국인 지주를 도끼로 쳐 죽이고 이렇게 끝나죠. 그래서 최서의 소설의 별명이 살인 방화 소설이라는 그런 별명도 있을 정도였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그 시대 그런 아무것도 없는 프롤레타리아의 삶, 농민의 삶은 아주 절절하게 잘 재현이 되어 있지만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건지 그렇게 그냥 살인하고 방화를 하면 뭐 그걸로 현실이 극복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극악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전망과 이념은 부재하다는 면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마가 보기에
이 1929년 한설의 과도기에 와서 드디어 그런 형상과 이념, 재현과 전망이 변증법적으로 잘 결합이 돼. 달리 말하자면 관념 편향의 소설과 경험 편향의 소설이 변증법적으로 조화롭게 극복되었다고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작품을 일컬어서 기념비적이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거는 그 카프에서 서기장도 지냈고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이마를 그린 김복진의 이제 초상화입니다. 김복진도 카프와 아주 인연이 깊습니다. 또 김복진의 동생이 김팔봉, 김기진이라는 또 시도 쓰고 평론도 했던 아주 중요한 그 문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카프가 해산된 이후부터 해방이 될 때까지 그 10년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집행유예로 감옥에서 풀려나온 한서랴는 고향인 함흥으로 돌아가서 해방기까지의 시기를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기는 더 이상 마르크시즘, 사회주의, 계급 해방 이런 거를 그 이전처럼 말할 수가 없는 시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기는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거죠.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 전쟁으로 이어지는 아주 급박한 시기고 일본의 천황제 파시즘이 극에 달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어떤 문인도 지식인도 내놓고 막시즘, 사회주의, 민족해방, 계급해방 이런 걸 이제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표현을 한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한없이 간접화되고 우회적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시기라고 판단이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시기에도 한서랴는 자신의 신념을 절대 포기하거나 변절하지 않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도 작품을 통해서 드러낸 그런 작가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기 한서랴 문학과 3기 한서랴 문학을 연결해 주는 작품은 바로 장편 황혼입니다. 이것은 출간한 지 2달 후부터 연재를 시작한 장편 소설이고요. 간단히 말하자면 경제라는 저랑 이름이 같네요. 경제라는 그 남성 지식인 주인공과 여순이라는 또 여성 노동자 그리고 또 준식이라는 남성 노동자의 삼각관계를 통해서 변치 않는 이념적 신의를 그런 드러낸 작품이고요. 그리고 이 작품의 핵심적인 사건은 산업 합리화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경영주가 산업 합리화라는 명목으로 이제 노동자들을 해고하려고 하고 이에 맞서서 이제 노동자들이 단결을 해서 그 자본가에 이렇게 대응하는 그런 양상을 형상화했고 또 한편으로는 또 그 경제여순 준식의 삼각관계에 바탕한 연애 서사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그런 장편 소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산업 합리화하니까 대단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날 구조조정, 정리해고 이런 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그거와 같은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동 현장을 이제 배경으로 한 작품은 황혼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이고요. 이 시기 대부분의 소설은 그런 구체적인 생산 현장보다는 가정과 일상을 주요 배경으로 한 소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형과 같은 작품에서는 주요 인물로 이제 아내가 등장을 하고요.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인형, 모색, 파도 이런 작품에서는 이제 지식인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지식인 주인공은 거의 한서랴를 연상시키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회주의자로서 이 사회와 민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어떤 일제의 탄압의 철퇴를 맞고 더 이상 이제 그런 공적인 활동을 하지 못한 채 속된 말로 집구석에서 그냥 자기의 생존만 간신히 이어나가는 그런 이제 지식인 인물인 거죠. 그런 지식인 인물이 나오는 이 소설에서 이제 아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한서랴 소설에서 이때 아내는 2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교화 논리가 지배하는 현실의 질서를 대변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뭐 교환 원리라고 하니까 뭐 대단하게 느껴지지만, 그러니까 교환 가치, 돈으로 교환되는 가치를 가장 중요시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현실의 논리, 자본의 논리, 이걸 이제 대표하는 존재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지식인 주인공을 성찰케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춘기 모색 파도에서는 지식인 주인공의 어떤 병적인 심리가 많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망상에 빠져 있다든가 죽음 충동에 시달린다든가 그런 병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저는 그런 병적인 모습의 기본적인 심리 기제는 우울증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고 뭐 논문도 써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병리를 뚫고 들어가면 그 안에는 어떤 이 한설야가 이 시기에도 완고하게 포기하지 않고 간직한 사회주의 이념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해요. 여러분들 그 우울증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 프로이드가 말을 했죠. 프로이드는 우울증과 애도를 이렇게 분리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뭔가 어떤 대상이 있을 때 내가 심리적으로 이렇게 애착을 갖고 있던 어떤 대상이 있을 때 그 대상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무슨 사랑하는 연인이 됐든 국가가 됐든 어떤 이념이 됐든 어떤 대상을 잃어버렸을 때 건강한 경우라면 더 이상 그 대상이 떠나간 거를 확인을 하고 내가 계속 거기다 투자하던 어떤 심리적 에너지 이런 거를 이제 더 이상 거기 투자하지 않고 다른 대상에게 그런 심리적 에너지를 투자함으로써 그 상실의 고통을 헤쳐나오는 것. 이게 어떤 건강한 방식으로서의 애도라면 우울증은 상실된 대상에 투자했던 그런 정신적 에너지를 회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 심적 에너지를 회수하지 못한 채 이미 그 대상이 떠나버렸는데도 심적 에너지를 계속 거기다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끊임없이 고통을 받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죽음에까지 이른다고 말하는 게 프로이드의 우울증 이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지식인 주인공들은 이제 더 이상 사회주의적인 이념을 견지할 수도 없고 그거에 바탕한 활동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회주의가 아닌 다른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달라진 현실을 인정하지 못한 채 여전히 어떤 사회주의적인 이념 이런 거를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여러 가지 병적인 모습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또 1939년과 40년 이 무렵엔 초양이나 탑 같은 일종의 가족 서사를 이렇게 쓰는데요. 이 작품들은 저 구한말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일제의 식민 지배가 얼마나 부당한 것이고 우리의 전통에 대한 심각한 폭력이었는가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그런 문제적인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일본어로 작품을 써요. 뭐 42년에 찌, 1942년에 각해, 1939년에 다이리쿠 같은 일본어 소설을 쓰는데요.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들으시다가 아니 한설야 뭐 그렇게 평생 신의를 지키고 사회주의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고 한 번도 뭐 일제에 타협하지 않고 그랬다는데 무슨 일본어로 작품을 썼다니 하면서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 일본어로 썼다는 것 자체 그거는 뭐 어떻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친일과는 거리가 한참 멉니다. 혈과 영과 같은 작품은 내선 결혼을 이제 소재로 한 그런 작품이에요. 내선 결혼이란 무엇이냐면 일본인과 조선인의 결혼을 소재로 한 소설이에요. 그리고 요 1942년 이 무렵에는 조선 총독부에서 정책 차원에서 내선 결혼을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이 시기에 조선 총독부가 내세운 가장 핵심 정책이 뭐냐면 내선 일체입니다. 내선 일체. 이제 뭐 조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일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조선과 일본이 이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내선 일체고 그런 내선 일체에 있어 내선 결혼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일본인과 조선이 막 결혼을 하고 그러면 그야말로 실제로 그냥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시기에 내선 결혼도 되게 활발히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선 결혼을 소재로 한 소설들도 많이 창작이 됐고요. 그런데 이 한설야의 혈이나 영 같은 소설은 다른 내선 결혼을 소재로 한 소설과 매우 이질적이에요. 이 소설들은 모두 새드 엔딩입니다. 그 일본인과 조선인의 연애가 다 실패로 끝나요.
그리고 심지어 혈 같은 소설에서는 조선인 남성이 일본인 여성과의 연애가 실패한 후에 조선인 남성이 이런 한탄을 합니다. 혹시 내가 그녀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은 내 몸에 흐르는 피 때문인가? 그러니까 내가 몸엔 조선인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일본인과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당대 맥락 속에서 살펴본다면 나름의 저항적 의미가 있다고 충분히 우리가 의미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륙과 같은 작품도 이민족 간의 연애 서사나 그 하야시라는 일본인의 개척 서사를 통해서 당대 일본 제국의 무리한 파시즘적 정책에 대한 비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적인 작품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그 한설야가 해방 이후부터 숙청당하던 1962년까지의 활동을 들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해방 이후 한설야는 북한 문학계에서 매우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한설야는 단순히 한 명의 소설가다 이렇게 말하는 건 지나친 과소진술이라고 할 정도로 북한의 문화예술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1962년 숙청당할 때까지 한설야가 맡았던 대표적인 직책만 말씀드리자면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교육문화상 등이 있습니다.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은 북한 최대의 문화예술 단체라고 할 수 있고요. 거기에 총 책임자를 10년 이상 맡았습니다. 또한 최고인민회의는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을 지냈고요. 교육문화상은 우리로 치면 장관에 해당하는 그런 직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설야는 초창기 북한이라는 나라의 기본적인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낸 최대의 이데올로그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의 소설들은 크게 주제별로 나누어 보자면 기밀성을 형성한 소설, 그리고 두 번째 친소 의식을 드러낸 것, 소련에 대한 우호적인 의식을 드러낸 소설, 그리고 세 번째 반미 의식을 드러낸 소설로 나누어 볼 수 있고요. 기밀성을 형성한 소설은 이 제4기 45년부터 62년 전기간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는 그런 소설들이고요. 친소 의식을 드러낸 소설들은 해방 직후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미 의식을 드러낸 소설은 한국전쟁 이후에 집중적으로 창작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제의식을 종합해 볼 때 이 시기 한설야의 작가의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설야에게 김일성은 가장 이상적이며 현실적인 북한 사회의 리더, 그리고 소련은 해방 이후 북한이 본받아야 할 사회주의의 모델 국가, 그리고 미국은 그러한 꿈을 막는 현실의 적대 세력으로서 타도해야 될 대상. 이것이 해방 이후 한설야라는 작가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이라고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장의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이건 이제 해방 직후에 당시 김일성과 북한의 주요 리더들이 함께 찍은 그런 사진입니다. 한설야는 맨 뒤쪽 우측에서 세 번째 있는 분입니다. 이 당시 나이가 우리 한국 나이로 47살밖에 안 됐는데 너무 경무에 시달렸는지 조금 나이에 비해서는 조금 노쇠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뭐 골방에서 글만 쓰는 그런 작가가 아니라 이렇게 정치인들과 함께 실질적인 정책들을 만들고 이런 활동을 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이 이런 사진에서도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무엇보다도 문학이 무슨 아름다움이라든가 어떤 미적 감동을 추구한다기보다는 사회에 공헌하고 사회를 변혁시키고 실적인 현실을 고쳐나가는데 그런 것에 큰 방점을 찍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학적으로는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노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인물들이 지나치게 선악 이분법으로 과장되게 막 표현된다든가 혹은 또 문장에 있어서도 막 욕설이라든가 너무나 생경한 표현들이 그냥 아무런 여과 없이 등장을 한다든가 그리고 작가가 작품에 지나치게 뭐 개입을 한다든가 같은 어떤 그런 일반적인
미학상의 한계들을 노출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그 한설야의 이 시기에 어떤 그런 문화예술 단체에서의 지도자적인 위치에서의 활동을 지나치게 강조한 측면이 있는데요. 작가로서도 매우 정력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불과 한 15년 정도의 기간인데 거의 10여 편에 이르는 장편을 발표하고 또 그만큼에 해당하는 또 수많은 평론들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대표적인 장편들만 제가 나열을 해보면 김일성의 항일투쟁을 그린 역사, 그리고 한국전쟁기 평양 방어투쟁을 그린 대동강, 그리고 일제시기 농민적색조합 활동을 그린 설봉산, 그리고 한국전쟁 당시 고아들의 모습을 그린 형제 같은 작품들이 있고요. 이 작품들은 북한에서는 아주 매우 문학성이 뛰어난 우수한 작품으로 이제 인정받아서 심지어는 한설야가 숙청된 이후에도 오랫동안 어떤 북한 문학예술 창작의 한 전범으로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한설야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의 창시자의 한 사람이다라고 공식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전쟁의 한창일 때도요, 한설야는 당시 인도에서 열렸던 이 국제 문인 회의에 이렇게 참가해서 북한 대표로서 이렇게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한에서 엄청난 활동을 하고 북한 문학, 나아가서 북한 체제가 성립됐는데 이렇게 큰 기여를 했던 한설야가 62년에 숙청당한다는 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설야 숙청에도 여러 가지 그 당대 북한 사회의 시대적 맥락이 개입돼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종파주의자, 일제시대 군수의 아들, 부하방탕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숙청당했는데요. 근데 이것은 말 그대로 모든 정치투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냥 거치대의 명목에 불과하고요. 실제 이유는 훨씬 더 깊은 문학사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그 해방 이후 2023년 지금까지 계속 변하지 않았습니까? 이승만 시대가 있고 박정희 시대가 있고 전두환 시대가 있고 김대중 시대가 있고 박근혜 시대가 있고 윤석열 시대가 있고 문재인 시대 얼마나 다릅니까? 북한도 우리만큼 그렇게 심하게 다르지는 않을지 몰라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설야가 이 숙청당했던 60년대 초반은 북한이 큰 전환점에 있던 시기입니다. 이 60년대 초반 이전에는 북한에도 꼭 김일성만 절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 이외에도 여러 가지 세력이 나름의 명맥은 이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60년대 초반이 되면 이제 그야말로 김일성 유일 수령 체제로 북한 사회가 변모되어 나갑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김일성과 연관시켜서만 설명하고 의미 부여를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심지어 문학에 있어서도 북한 문학의 정통을 그 이전까지는 카프 문학에서 찾았는데 이제 더 이상 카프가 아니라 항일혁명 문예가 북한 문학의 정통이라는 그런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항일혁명 문예는 뭐냐면 말이죠. 일제 시기에 김일성이 만주에서 항일 무장혁명 투쟁을 벌일 때 그때 부수적으로 이렇게 동반되었던 그 문학 활동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유명한 건 피바다라든가 이런 거를 들 수 있겠죠. 혹은 이 시기에 김일성 부대 사람들이 쉴 때 나무에다 몇 줄의 시 같은 거 이렇게 새겨 넣을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일종의 이 시기 북한 문학의 정통이다. 이런 이제 인식을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문인들이 그냥 이러한 어떤 그런 당의 방침을 따랐는데 이 신의를 목숨처럼 여겼던 한병도 사나이 한설야만은 이거에 저항을 한 겁니다. 아니다. 북한 문학사의 정통은 한설야가 그렇게 자신의 모든 걸 바쳤던 카프 문학이지 항일혁명 문예가 아니다. 라는 이런 당의 방침과는 다른 자신의 문학적 신념을 끝까지 고수한 결과 그 책임자의 자리에서 숙청당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설야 문학은 아이러니하게도
남한에서뿐만 아니라 북한 양쪽 모두에서 오랫동안 금기의 대상이었습니다. 남한에서는 1987년, 88년 해금될 때까지 한설야의 이름조차 언급될 수 없었고요. 정말 또 아이러니한 거는 북한에서는 1980년대 후반이 아니라 2000년 무렵까지도 한설야를 언급할 수가 없었습니다. 숙청이 당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2000년 무렵 복권이 된 후에야 이제 한설야도 북한에서 논의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남과 북 모두에서 금기의 대상이었다는 건 어떻게 보면 한설야의 문학은 남과 북의 어느 한쪽 체제 이데올로기로 환원될 수 없는 그만의 고유성과 문학적 보편성을 지닌다는 것에 중요한 반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카프를 대표하는 한설야라는 문인의 생애와 문학사적 의의를 간단하게나마 살펴보았습니다. 제 여러 가지로 어설픈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